안녕하세요. 30대 여성으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을 겪은 후에는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면서 고정된 장소를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한 젊은 나이에 9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일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20대 후반때 만난 사람 중 한 명은 장장 5년 동안 만나며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였죠. 정말 깔끔하고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거창하긴 했지만 그 시절엔 그 모습조차 좋았었죠. 안정된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얼굴과 판다는 말도 안 되게 착잡하다는 말을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만나던 그 남자도 얼굴에만 신경을 쓰는 듯 했네요. 주말에 고향에 내려갈 거라 해서 그 주에는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주 중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 중에는 그 남자가 사는 집에서 저를 만나 저녁을 같이 먹고 저는 회사 서류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말에도 서류 확인 작업이 남아서 저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왔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 어색할 것 같아서 드디어 문에 두드리고는 들어갔더니 현관문에는 남자 신발이 내 신발과 함께 검은 하이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처음 보는 구두를 보고 어리석게도 내 신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은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정작 집안에서 어딘가서 즐겁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민도 없이 남자 침실로 향했을 때 문을 열었더니 눈에 보이던 건 말로만 듣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펼쳐져 있었다. 침대에는 청개구리의 모양이 보여서 4개의 다리가 보였고 2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것이며 나머지 2명은 누구의 것인지 말이에요. 웃음소리와 함께 어머어머하며 남자는 놀라고 여자는 헐소리를 내며 벗은 몸을 가리기 바빴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장승처럼 굳어져서 한 몸뚱이처럼 보이는 2 남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누군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새로운 입사자였거든요. 그리고 난 만났던 남자는 그 여자의 상사였어요. 정말 웃긴 것은 남자는 항상 신입생을 보고 머리가 일머리가 없어서 답답하고 귀찮다는 노래를 불렀고 그 신입인 여자는 회사의 소수인 여성 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꼼수를 알아봤어요. 담배 냄새가 난다고 뒷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욕을 신나게 했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등 뒤에서 치다니 참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머리 없는 머저리 신입이랑 입냄새 나는 꼰대 사수랑 잘 만나봐. 저는 이 말만 하고 남자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냈어요. 다행히도 불행히도 그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었는데 마음속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맹세했던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죽어도 싫었지만 매일 회사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에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냥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몇 일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가까운 이모가 계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게를 열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배운 것은 도둑질이라고 불리우는 회사가 화장품 관련 업계였습니다. 카페나 식당보다는 그 업종과 오랜 경력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니던 회사의 친한 슈퍼바이저에게 부탁하여 같은 계열사의 화장품 가게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한다면 직영은 아니더라도 위임을 받아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사한 지역에 매장 자리가 있었고 슈퍼바이저의 추천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천이 있었고 같은 회사 화장품 업계에서의 이력 때문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왔던 집안에서 무사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자주 가는 식당이 생기고 매일같이 들르는 맥주 가게와 일요일 아침에 가는 목욕탕, 그리고 외제 화장품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쁜 삶으로 인해 서울에서 겪은 상처들은 정말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무언가를 잊고 싶다면 멀리 떠나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모께서도 처음에 이사로 온 것이 어렵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예민하고 신랄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혹하여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리를 잡고 3년 정도가 지난 후 이모가 사시는 군청에서 일하는 센터에서 나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만나서 보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의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뭐 할래? 45살이라고 했잖아. 들었어. 그 노총각이라는 사람은 45살이야. 노총각이 뭔지 알아? 나도 그 당시 38살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반올림하면 40대 초반이랑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 서정아, 너 그때 만났던 노무현이라고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얼굴만 잘나서 바람 부는 거 아니야? 남자 얼굴만 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서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그러면 이모가 만나니까 나이 차이도 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네 이모부만 없으면 완전히 아이들한테 속아 썩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이모가 구청 친구한테 말해서 자리를 준비해 볼 테니까. 아, 됐어. 무스 남자야. 내가 남자 2명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계속 혼자 살 거야? 아니, 자너.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잊히는 거야. 속는 척하고 한번 만나봐. 일단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니까 정말 진짜 만나봐야. 아,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총각이라니까. 총각이 아니라 노총각과. 저희 이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라 생각하셨나요? 보세요. 곧 40세가 되는 조카가 혼자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던 거죠. 하지만 상대가 45세 노총각. 이라니. 이모가 말로는 군청에서 일하는 아이라도 소문이 났고 어르신들에게도 잘해서 거의 그 군청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봉사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은 다들 사이 감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아직 혼자인지 기이한데요. 이모의 권유를 계속 거절했지만 어느샌가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하니 저희 엄마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아이이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만 나보라는 권유에 드디어 백기를 들었네요. 이모에게는 정말 죄인 안 보는 개라고 단단한 못을 받았습니다. 이모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처음에 군청 앞에서 아이돌을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정말 착하고 일을 잘할 것 같다. 군청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백정 같은 모습이었거든. 키는 3m였고 얼굴은 보이기 힘든 상태였다. 팔이 드러난 부분은 털이 우거져 있었고 45살 정도로 들리는데 거의 50살에 가까운 노안 이기까지 느껴졌다. 이전에 만난 지 5년이 된 새 사려나에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이모가 일부러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제 이상형과는 매우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처음부터 호감이 다가오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서점 시간에 화장품 가게를 많이 들렀어요.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제 동생도 자주 가요. 아, 그럼 정말요? 그럼 저랑 만난 적도 있었겠죠. 근데 정규 씨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나 봐요.
아유, 제가 원래 모발이 없어서 발랐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음에 한번 갈게요. 서정 씨가 좋은 것을 추천해 주시면 다 사겠습니다. 겸손하고 생긴 게 아닌 것 같지만 조건부로 말투와 얼굴은 거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뭐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반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김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눈길이 가요. 나무라 씨,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군청을 입은 그 남자가 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만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끝나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종종 우리 가게를 찾아와요. 비가 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를, 철석같이 내리쬐는 날은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라떼를 주시고 책의 추천도 해주시곤 했답니다. 놀랍게도 제 경우뿐만 아니라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선물을 사와서 제가 놀라게 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말한 게 이거였어요. 그냥 근처를 지나다가 사다 드렸어요. 부담 가질 것 없이 드세요. 그 남자의 꾸준한 관심에 점차 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제 마음에도 불변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더욱 특별해지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중과 배려를 보이며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약간의 곤란함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열망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애의 결말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유서 깊은 사랑이 밝게 비치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큰 아들이 얼른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예비 남편이 만나자마자 곧바로 제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5개월쯤 지난 후 자신도 지쳐 있는 것 같아 넌지시 말했습니다. 서정스러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빨리 서정스러운 장각을 보고 싶어 하셔서요. 내 나이도 좀 많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거야. 매일같이 빨리 데려다 주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혼 가능한 나이를 훨씬 넘은 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소식만 들어도요. 마음속으로 32번의 결혼식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때는 저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의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가본 예비 시댁은 예비 남편이 근처 군청에서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데려온 버섯발로 맞아주며 환영해주신 농가주택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두 분께서 함께 농사 지으면서 살고 계신 곳이었죠. 큰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데리고 온 것을 감탄하며 버선발로 나와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내가 궁금해서 혼난데 우리 큰 아들의 짝을 보고 싶었어요. 일단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아이고, 정규랑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굴만 봐도 10살은 덜 어려 보이네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환영을 해주시는 만큼 궁금하신 것도 많았죠. 흙냄새 많이 나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흙냄새 축축하게 많이 나는 것도 또 처음일 거야? 아니요. 저 부모님께서 소를 키우셔서 흙냄새에 익숙해요. 서울 간 것도 취업하면서 간 거라 그 전까지는 흙냄새, 퇴비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소를 기르셔서 사도만 할 얘기가 많겠고, 먼 소 농장이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소는 몇 마리나 있나요? 아주 기적으로 바뀌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늘 100마리 정도는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꽤 크게 하시네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농축산업이라 그런 것 같았죠.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나요? 야소는 팔기만 하신냐? 황선을 얹어서 둘 다이냐? 차규 사업은 안 하신냐?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궁금했던 거야? 아니면 농사대로 지우고 소를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축사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요?
외치는 우리 큰 아들 참가갈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렇지, 서정아. 예, 공무원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밭에서 배추를 따고 골주를 따서 판 돈으로 이놈 나란히 놓은 공무원으로 맹글어 놓은 거야? 그런 걸 잘 알고 있지요. 시골에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럼요, 힘들겠죠. 그래요,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에서 활동한다 해도 여기 시골에서는 공무원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집 위에 지붕도 저희가 직접 갈아주었고 이번에는 화장실도 쌓고 있어요. 아차,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해주세요. 무슨 영웅담을 하시는 건가요? 서정 씨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묻긴 왜 웃어 개천에서 난 용 이따구리 아들이죠. 서정아, 애기 시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 거지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이 그걸 알아줘야 해.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예비였어.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지극히 하시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어. 좀 기대 이상인 게 없지 않았지만 그 시대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그러시니 나도 크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넘겼어. 시간이 흘러 상간의 기념일이 되었어.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과 예비 시골이 있는지 중간 지점에서 만날까 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특별히 내가 사는 지역까지 오셨어. 그렇게 만난 상간의 자리는 다행히 분위기가 좋았어. 시골에 갔을 때 만나지 못했던 예비 시누이까지도 오기도 했고 예비 시부모님은 농부도 겸하시는 집 밭에서 직접 딴 각종 야채들을 큰 상자에 담아 선물로 주셨어.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저희 가족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사모님, 아까 주신 채소들 정말 잘 받겠습니다. 잠깐 봤는데 다 싱싱하고 큼직큼직한 게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어제 딴 거라서 정말 싱싱할 거예요. 먼 곳에서 오셨는데 그 정도 당연히 대접을 해드려야죠. 저희 큰 아들이 잘 봐주시겠다는 내 말이니까요.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서로 독부려물도 나누고 자식들의 칭찬 다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다 애들이 알아서 될 테지만 사돈 어르신이나 사부님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유,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서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예단과 혼수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신혼집은 제가 사는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어른들은 이를 찬성해 주셨어요. 결혼을 한다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말 없이 식사만 하는 예비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려 하셨어요. 서울에서 사돈 처녀와 비슷한 상황이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 서정이도 잠깐 쉬려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서울에서는 일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서울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하기에는 자리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낡은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던 거예요. 한 달에 삿갓도 못 받는데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만 많고 잔소리도 얼마나 많이 하더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도 그냥 우리 오빠처럼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요. 제보다 나이가 어린 예비 시누이가 우리 부모님이 물으시니 아주 담백하게 말했더라고 해요. 그래도 적지 않았지만 좀 너무 가볍다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큰 문제 없이 일했던 것 같아서 운이 좋았죠. 예비 신부의 이야기를 듣던 예비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뭐 갑질이 없는 줄 알아? 상사도 달갑지 않고 동료들도 갑지 않아. 오히려 여기저기서 괴롭혀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야.
그렇게 따져보면 세상에 아등바등한 일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라고 하니, 그렇지, 예비 시누이의 이야기에 대해 고요하게 듣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달라지는 게 없어.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우대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최고야. 가족 중에 공무원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예비 시어머니의 공무원을 찬양하는 이야기에 다시 생각이 깊어졌다. 불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단지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이 공원에서 자리가 없어지자 그냥 웃기만 하시면서 말이 없어지셨어요. 공무원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집안에 한 명은 있어야 해요. 여러모로 쓸 곳이 많아서요. 사부인 공무원 식구 나와 아프면 수술을 받길 원했는데 거부당하면 변호를 부탁해요. 자녀 학비 지원 복지는 좋다고 했는데 서정아, 너도 얘들 낳으면 좋겠다는 공무원의 아들의 자랑에 눈길이 어떤 건지. 평소 할 마르고 가는 성격에 우리 어머니가 독화살 같은 말을 하신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공무원의 찬양은 더 이상 없었어요. 분명 흥분해서 시작한 식사가 이제는 장난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대신 제게 사과했어요. 본인 어머니가 너무 높이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했죠. 분명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약간 과한 공무원 아들 사랑은 언젠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나쁘신 분은 아니었고 제게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남편과 나의 결혼식 청첩장이 나왔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받은 청첩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제 진짜 결혼이 느껴지네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청첩장이 딱 나오니까 정말 결혼이 실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을 받고 나서 실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이 나오기 전에 뭐든 조율해놓고 나서부터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던데요. 정말 흘러가듯 말한 대화였는데 이러한 대화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첩장을 모두 돌리기 전에 우리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다는데요. 예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만 와 달라고 하셨더라고요. 뭐지 싶긴 했지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 걱정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댁에는 예비 시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만 계셨죠. 어머니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잠시 나갔다 해서 지금 시간 되면 오실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거 좀 봐봐.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건 한 장의 종이었어요. 1억 4천만 원 신축 아파트 홍보 전단지였죠. 아파트 내부요. 그래, 그게 저희 시내 노른자 땅에 완공된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예요. 가격은 3억 원이야. 제가 이곳에 오래 살진 않겠지만 지방에서 3억이라는 매매가는 꽤 높은 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그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죠. 가격이 꽤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왜 너희가 아직 집을 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여기가 어떨지 궁금해서요. 아, 근데 어머님과 같이 2채를 더 사는 거였나요? 제가 지금 사는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정규실학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새 채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집이 깔끔하다 해도 신축 아파트보다 더 깔끔해야 한다면서요. 저와 예비 남편이 신혼집을 제가 사는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비 남편의 부탁이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자랐고 예비 남편은 제가 집을 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연장자로서의 자존심인지 뭔지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었는지
남편은 제게 몇 년 함께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옮기자고 제안을 했기에 저도 동의했던 거였죠. 근데 오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단지까지 보여주시며 신혼집 얘기를 꺼내서 혹시 자금을 좀 도와주실 의도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생각이었죠. 의무적으로 돈 어른께 말씀드려서 집 사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 신혼집 사는 걸 부모님께 부탁할 수 없을까요? 아닌 게 이름도 아닌 3억을 다른 집에 벌레를 건네려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순간 말이 끊겼다. 우리 신혼집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정규 씨가 먼저 제안하고 저도 동의했으며 함께 돈을 모아 괜찮은 집을 찾아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소개하면서 당신의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당신의 집에서 있는 게 몇 마리만 팔면 이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나도 몰랐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당신에게 먼저 이 정보를 알리는 거야. 이 집을 보여주러 가라고. 저희는 3집부터 시작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무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돈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들을수록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버렸더라. 아니라면 공모한 남편을 만들려면 30억 원짜리 집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런 걸까? 어머니, 제가 3집에서 시작하고 싶지만 정규 씨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부터 저축하자고 제안하는 건 정말 싫어. 그런 말을 할 거면 정규 씨에게 해라. 그게 정교한 테마 파티에 온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잖아.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을 갖고 있는 너도 그쪽 바이버스에서 출퇴근을 하는 삶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이거야말로 말이야. 아니 정규 씨라면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출퇴근을 할 텐데. 어쨌든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가치도 모았기 때문에 집 사자는 것도 정규 씨를 하니까요. 제 단어와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어요. 계속 기쁘다는 듯이 한숨만 쉬셨어요. 저는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전단지와 혼수리스트를 챙겼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님께서 그냥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라 어차피 그런 정규상으로 사는 집이 어머님에게 맞는 곳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버님께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에서 불이 번듯한 것 같았어요. 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수도의 단도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청첩장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라는 바를 말씀하시니 정말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예비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밤중에 나타났던 절 보고 예비 남편은 크게 놀랐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제시한 아파트 전단지를 보고서는 2배로 더 놀랐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정규 씨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미뤄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3집에서 시작하고 싶어도 정규 씨를 생각하고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신다니 시선이 어렵네요. 진짜 말이 없어. 미안해요. 어머니가 날 너무 좋아하셔서요. 생각해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살던 집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생각해봤을 때 하나뿐인 딸이 더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근데 전기 씨도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았고 나도 우리들의 힘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합의해 결정했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했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해서 미안해. 제 말을 잘 들어주실 거예요.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화가 조금 풀렸거든. 예비 남편이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호히 약속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어리석은 오해를 풀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 혼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보통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양념게장을 잘 만드는 가게에서 포장해 가져갔습니다. 혼자 계신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나를 한번 보고 나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방에서 가져온 양념게장을 풀어놓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어머님과 저 모두 서로에게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미 정규 씨와 끝난 이야기를 어머님이 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야만 했어요. 결혼 전에 괜히 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내 발언 후에 예비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이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뜻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냥 서로에게 아름다운 길이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주말 아침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집을 찾아오신다니 놀랍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서 나갔어요. 그날은 가게에 5시부터 가야 했기 때문에 늦잠 자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문을 여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쳐다보며 계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에선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현관이 좀 좁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주방, 2개의 방, 그리고 2개의 화장실까지 있는 사치한 거 봤어요. 거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 베란다가 넓은 편이에요? 여기 방과 저 방의 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네요. 화장실은 한 개뿐이네요. 아, 알겠어요. 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대신한다는 집을 살펴보러 오셔서 나하고요. 신중한 눈총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1개의 화장실이라면 신랄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너와 정규랑 살게 되면 1개의 화장실로 충분한 거죠. 사람 수에 맞춰서 화장지를 쓰나요? 아니요. 너와 정규랑 결혼하면 내가 한 1년 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요? 정미가 이번에 제가 오바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근데 집에서 시내 학원까지 다니긴 힘들 것 같아서 집에서 시내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해서 그래서 말인데 시험 준비 안에서 정미가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해서 부탁이 있다는 말부터 불안했는데 역시나 그랬어요.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현재 시댁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맡아달라는 거죠. 아닐까요? 아니 학생도 아니고 30대인 어른인데 왜 굳이 오바하며 신혼집에서 학원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가씨는 어린이도 아니고 시댁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힘든 경우 잠시 자취방이라도 구하면 되겠죠. 서울에서 자취할 때 제외한 전세금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이라 어찌 하겠어요. 근데 결국 시내와 가까운 오빠 집이 있는데 왜 돈을 쓰나요? 하지만 아까 신 괜찮다고 하셨죠. 어머니 말씀처럼 여기 화장실도 한겨레에서 불편할 것이고 방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가 있는데 여긴 뭐 있어요. 지호 바람 세원이랑 살면 마음도 놓일 것이고 그리고 집이 좁은 것도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 얘기해 준 건데 거긴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여서 불편할 것 같아요. 가족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도와주어야 한다. 정미가 붙으면 이후에는 당신이 더 봐줘야 할 것이다.
신우이와 마치 이미 확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더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싫다고 거부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정규 씨랑 좀 상담해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정신이 없어서요. 정규 씨는 이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말했으니까요. 내가 종교한테 먼저 말했는데 정규 씨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정도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예비 시어머니께 듣다니 너무 의외였어요. 들으면서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던가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화가 심해서 머리까지 끝까지 뿌린 상황에서 일단 예비 시어머님께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우리 가게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죠. 하루 종일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화를 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니 먼저 도착한 예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예비 시어머니께서 얘기한 건 없는지 예비 남편의 표정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는군요. 영어를 모르는 예비 남편에게 호흡을 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그제서야 예비 남편은 아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청한 근처에서 자취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나는 상관없고 당시에만 동의하면 돼.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가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집에서 시누이와 함께 살 것 같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직접 듣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말해야 했었어요. 미안해요. 제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어렵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정리와 방부해 주실 수 있는 여유돈이 없는 시대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남자는 착한 기보다는 너무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가족이 부모님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나중에 길을 했을 때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을 1부터 10까지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걸로 미래가 눈앞에 보이네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모든 걸 예비 남편에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대별로 노선 정리를 최대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함께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자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돼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점심을 먹으러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라서 시댁으로 향했죠. 예비 남편에게는 괜히 헷갈리게 만들 필요 없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해라 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볼 생각이었지만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예비 시아버지와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예비 시어머니까지 함께였다. 맞이해 주셨죠. 예비 시누이는 집에 없는 것 같았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신 콩국수를 받아 먹었고 제가 사온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이번에 아가 시험을 준비하다고 해서 미안한데 우리 신혼집에서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에 예비 시아버지와 도시어머니가 놀라서 눈을 흘겼어요. 예비 남편이 죄를 증거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리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정리 시험 준비를 왜 너희 신혼집에서 해? 하자. 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다음 말을 이었죠. 지금 우리 집은 넓은 집도 아니고 아가씨도 공부하면서 불편할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신초가 아버지들에 사서 살았으면 혹시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정규 씨도 동의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확실히 예비 남편을 쳐다보시더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너도 동생이 공부를 준비하는데 방 하나 못 내어주겠다고? 아니,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완전 내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제 의견은 상관없이 시댁 식구들끼리 말을 맞춰가며 이제 와서 제가 싫다고 한다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기다니뇨. 그때 제 다짐은 거의 80%까지 확실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실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저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뒤에 넌 뭐 그렇게 싫은 게 많으니? 예. 아파트 해 오라는 것도 싫다. 신이 방안 안 해주는 것도 싫다. 너 그렇게 이익에만 중요하면 결혼을 왜 안 해? 결혼을 왜 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모으고 정리시험은 또 뭐고. 아유, 당신은 좀 가만 있어봐요. 너는 아이 도찰대로 자. 내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저 정도 실은 결혼하는 거고요. 집 문제는 정말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서야 집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당신께서 제 집에 방문하셨었잖아요. 거기서 아가씨와 함께 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요. 내가 그 아파트만 사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건지, 뭐가 그렇게 싫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한테 공무원 자리가 쉽게 온다고 알고 있냐? 너희 아들이 결혼하면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다니게 되고 모두가 그런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무원으로 결혼한 아내를 부러워하는 것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명의 아이가 아파들어도 어머니가 할 일이 없다 하면, 너무 외롭지만 묵인다면, 정리시험도 도와주지 않기도 싫고, 선물도 싫다면, 최소한 이것도 해줄래요? 예비 시아버지의 질문도 무시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아서서 TV 설의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제게 건네주시더군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1억 원을 주세요. 아니요. 예단을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며느리가 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일이니까. 시골에서는 공무원이 왕이고 공무원 가족이 대접을 받았다. 더구나 너도 대접을 받으려면 정돈을 해야지 하지 않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내지른 종이를 뽑아다 봤어요. 가방 속에서 한복, 양복, 시계, 반지 등등이란 것 언제 준비한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를 보던 중에 곁에 앉아있는 예비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 대답도 않더군요. 단지 그저 예비 남편도 묵묵하게 제 앞에 있는 이 해달린 리스트들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아, 착한 남자는 평생 내 편이 될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20번을 한번 들여다보고 같이 바로 인사를 가다듬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종이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비나인 눈덩이 마냥 구겨 잡았고 그대로 예정된 시어머니 님의 손으로 날렸습니다. 아, 제 돌발 행동으로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놀랐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예비 남편은 담담하게 서정아 라고 부르면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저를 바라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공무원 아들을 영원히 끼고 계세요. 다른 집 딸의 삶을 망치지 말고 평생 제 곁에 넷이라도 지내세요. 자식을 소재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며 말씀하셨던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자식 소재로 사업하는 데 진심이시네요.
처음에는 3억 아파트 해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백수로 살아가는 딸을 맡겠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기본으로 뭐 예단 리스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나요? 정말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배신당할까봐 결혼을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제발 다른 여자들을 고통 주지 말고 소중한 고아들 곁에 있으면서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아주세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라통이 터진 듯이 울음을 금치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나를 붙잡는 예비 남편을 싹 무시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고 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대를 잘못 선택했고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그만 생각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 선택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착하기만 하고 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고 하죠. 못생긴 사람은 꼴값을 한다더군요.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파워를 냈다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니 어머니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었다고. 이미 자라온 대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아들, 미치도록 예쁘려고 하는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미워하시고 계셨다고요. 그날 밤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밤이 되자 예비 남편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발 말 좀 하자 고 애절하게 말해서 글을 들여 보내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 나는 그 예다 리스트를 보고 당신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나랑 같이 준비하고 당신도 준비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 그게 말이 돼? 왜 나는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잘난 공무원의 아들하면서 나한테 모든 걸 받아내려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나는 뭐 소중한 딸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 당신 어머니만 공무원 아들하고 결혼시켜준다고 아빠한테 말하며 다정해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고생하셔서 그래요. 나는 시험을 많이 준비해야 해서요. 떨어지기도 했고 그거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신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그래. 당신도 그렇게 안쓰러운 어머니랑 평생 사고 당신 어머니도 대단한 공무원 아들이랑 평생 살면 되겠네. 그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올 거고. 나까지 끌어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을 내쫓을 거예요. 예비 남편은 본인이 잘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제게 빌었지만 40년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다려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예비 남편이 어떤 남자에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요. 계약금을 돌려주었어요. 먼저 파혼을 통보한 것은 제 의입니다. 반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돌려주었어요. 분명 잘못은 제가 아닌 예비 시댁에 있어서 제가 다 부담하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그저 큰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고 매장 밖에서 보던 예비 남편이 누군가를 보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보낸 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보낸 계약금을 보고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 폰 소식 중에서 제일 놀랐고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모가 우리 어머니에게 예비시댁의 어떤 곳에서 만행을 들었다고 하여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 총각은 결혼을 못한 것이어서 어쩌면 그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 파원은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예비 남편을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지만 귀한 공무원의 아들로 장가를 가려던 어머니 덕분에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주변에 파혼 소식을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분명 나쁜 일을 잊기 위해 온 곳에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나쁜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보다는 그저 지난 일은 내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버틸 일이라고 생각하며 떠난 적이 있어. 예전에는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곳을 떴었지만 때때로 내가 떠난 것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곤 해. 이번에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내가 피해를 버텨내며 마주할 것이야. 또한 이제는 사람은 그저 내가 혼자 있어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나의 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 강해지려고 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배우며 다니고 있어. 새로 입사한 매장 알바생이 추천해줘서 향수 제조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던 아가씨는 목공 수업도 듣고 다니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바쁘게 움직여야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커다란 장애와 같은 관계가 저를 피해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도 결혼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마음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에요. 역시 어떤 것보다도 경험이 최고의 교훈인가 싶네요. 제 긴 인생 수업 경험담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